당정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혀 그 배경과 여파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정에서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비상경제회의에서 그 내용이나 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규모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잠시 후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5차례에 걸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그 이후부터는 실무적인 것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중대본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처를 처해 왔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대통령이 한 번 더 소집을 해서 우리 경제 현안을 다시 다잡게 되는데요.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추경입니다. 추경을 얼마로 할 것이냐. 현재 30조 좀 넘어가는 추경 현재 당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각계각층에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꺼져갔던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타격을 받은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좀 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가져가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대대적인 추정컨대 30조에서 35조 정도 내외의 추경이 정부 안으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현재 지금 새로 개원한 국회 6월 4일 날 이 안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6월 달에 통과가 되면 3개월 내에 대부분을 집행해서 경제 조기 정상화에 쓰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의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걸로 약간 격이 낮아졌다가 다시 대통령 주재로 격이 올라간 건 그만큼 이번 추경 규모가 커서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경이 큰 만큼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한 그게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것을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오늘 대통령 면전에서 합의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지금 일각에서는 그린딜에 쓰자 또는 비대면 언택트 산업에 집중적으로 쓰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확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30조 원 규모면 1, 2차 추경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0조로 이제 추정을 한다면 국가 채무 비율이 44%를 초과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력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1차 우리 추경이 11조 7천억 원이었고요. 2차가 12조 2천억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해도 23조 9천억인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적어도 30조 원. 그렇기 때문에 1, 2차 추경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도 더 많고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렇게 30조를 넘어가는 추경 규모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상 최대의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일 문제는 역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재정이 과연 감내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단순 계산을 하면 30에서 35조 원 정도를 추경을 하고 증세,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고 했을 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5%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국가 채무 비율을 40%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40%를 마진으로 하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늘어나서 45%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의 어떤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미정유의 사건을 수습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40%가 좀 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긴급하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좀 살리자라는 데에 좀 더 사회적 컨센서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분모를 성장률에 놓고 분자를 국가 부채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추경을 해서 그 돈으로 성장률이 좀 빨리 회복된다고 그러면 국가 부채 비율도 또 다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서 좀 잘 쓰보자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약 30조 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나 네. S&P 같은 데는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5%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부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OECD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 잠시 후 오후 2시에 있을 6차 비상경제회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데요. 저희 보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좀 중요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갑자기 온 초대장의 의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G7이라 하면 전 세계 경제 선진국들 7개가 모이는 국제 연대 조직이거든요. 네. 사실 G7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공식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유엔이라든지 이런 조직에는 정치적인 모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가 들어가 있었지만은 문자 그대로 G7은 경제 선진국 똘똘한 나라 7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초청받았다는 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네. 문제는 같이 초청받은 나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한국 외에도 인도하고 호주가 초청을 받았거든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이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 동맹으로서의 인도 태평양 그룹의 핵심 국가들입니다. 예.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한국도 중국을 견제하는 가뜩이나 최근에 지금 미중 충돌 이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원군을 좀 더 늘려서 중국을 때리게 하기 위해서 한국까지 포함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와 다 경제 교류를 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이 좀 난처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지금 상당히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좋은 측면도 있고 좀 고민되는 측면도 이게 동시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로서 뭐 2016년 사드 사태 때 경험도 있고 이걸 참 받아들이기도 또 거절하기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 정부는 미국과 또는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온 게 아니라 초청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 정도 나온 건데요. 그러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나 또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것은 사드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사드는 네. 한국에 무기를 배치해놓고 그것이 바로 중국을 겨냥하는 거지만 이것은 G7 회의를 해서 전체가 선진국들이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새로운 의견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처럼 너무 그렇게 수동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GDP 비율이 1인당 GDP 비중이라는 특히 무역 규모로 보면 우리가 세계 빅10 또는 빅11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네. 자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을 또 좀 중재해주고 상호 간의 오해도 풀어준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국제 경제에서 차지한 위상이 확실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 그룹에 초대를 받고 있고 거론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측면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좀 돌아와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단기적으로는 홍콩이 무너지거나 홍콩이 국제 중심지로서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지위를 잃게 되면 홍콩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은 아시아로 통하는 유럽과 아시아 또는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아시아의 창이라는 면에서 홍콩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면 아시아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의 하락 요인이 일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로는 그동안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 엑소두스가 우려되는데요. 우리가 또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북아시아가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그런데 우리도 좀 이 세계 자본 중심지로서의 도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내외 상황을 보면 흑인 사망 시위도 확산을 하고 있고 미중 갈등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들이 좀 불확실한데 미국 증시는 다우만 소폭 하락했을 뿐 뭐 나름 선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증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지난 주말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홍콩에 대대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는 S&P라든지 나스닥 주가는 올랐고 또 다우지수도 하락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뉴욕 증시의 경제적인 충격이 적었던 거죠.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도 보복의 칼을 상당히 무디게, 상당히 완화시켜서 내놨습니다. 이를테면 미중 무역 합의한 그것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장담이었는데 무역 합의는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대한 이 특별 지위 박탈 문제도 바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간부들에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속도 조절을 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중국도 사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아직 완전히 입법화시킨 게 아닙니다. 현재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만 해놓고 상무위원회가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상무위원회는 초안조차 제대로 안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충돌로 인한 두 나라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충돌로 인한 두 나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 정신은 큰 충격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낙관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